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심사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작심한 듯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 2위의 오차 범위 내에서의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윤석열 총장 처음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라는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 있는 임명직 공직자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송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에 대한 지지도의 대다수가 이제 야권 성향의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야권 역시 좀 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대안적인 부분에서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른바 윤석열 현상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여권, 특히 추미애 장관을 축으로 한 여권 인사들이 과도하게 윤석열을 때리기에 나선 결과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오갈 데 없었던 반발 정서가 한 군데로 결집되는 현상을 처음으로 이제 표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볼 때 세 번째로는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의 투톱 구조에 대한 피로감, 독주에 대한 그 제동 이런 걸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곧 집권 5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역대 정권을 보면 5년 차가 되면 레임덕도 있고 권력형 스캔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저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당의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고 국민들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도도 집중될 거다. 내년 퇴임할 때까지 7월 달까지 그렇게 이해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지지도가 집권 정부에 대한 반대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좀 고맙죠.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20% 초반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20%밖에 안 된다면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했다라고 받아들여야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또 의미로 또 해석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윤석열 총장 건을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만으로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결핍된 게 맞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허둥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피로감이 20%밖에 안 된다면은 다행 아니냐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그 조사에서 빼달라라고 윤석열 총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검 국감에서 정계 입문 가능성이 좀 열린 듯한 표현이 있었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조사를 하는데도 빼달라라는 명확한 언급도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분이 임명직 공직자인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이 대권 후보라든가 이런 이 국민적 여론을 받는 곳에 있어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빼달라고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도 대검에서 지난 8월 달인가 빼달라고 해서 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 국감 이후로 그래서 요청을 안 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오해를 소지 않으려면은 스스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론조사에 문항 설계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공직자의 자세로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여차하면은 과도하게 해석하면은 이 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직자로서 지금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간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지금 반문 정서의 대변자처럼 되다 보니까 야권 후보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 지금의 정당 구조에서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보수 정당에 몸을 담을 수 있는 처지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여론조사 명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된 것은 내년 4월 보선 이후에 정치판의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진 다음에 이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제가 조 부원장님께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야권,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도 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명확하게 야권 후보다, 여권 후보다라고 구분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는 야권 후보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외부에서의 검찰총장이 이렇게 인물로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먼저 한 가지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이나 분노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를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입장 그대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선 내에서 아직 1년 6개월 남았고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무제한의 경쟁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후보를 만들고 나면 그때 비로소 구도가 만들어지는 제한 경쟁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룰이 정해지고 판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국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흥행 요소도 들어가고 해서 스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 현상으로 해서 조금 그게 기폭제가 돼서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설 전후를 넘어서야 설 전후나 재보선 경국을 넘어서야 판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른감이 있다. 설날이 좀 지나야 그 전후 정도는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인물들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빠르면은 연말 전국을 넘기면서 그 잠재적인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도 조금은 담담한 듯한 반응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선이 1년 반이나 남았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있고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그렇지는 보세요? 않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흔히 하는 짜르라고 하지만 본인이 낙점해서 또 프로모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을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이제 본인이 나름의 기준을 정하신 것 같아요. 좀 특히 이제 경제 파트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죠. 젊은 사람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실제로 이 윤석열 총장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우리 이제 정치권에 흔히 쓰는 표현으로 자체 발광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때렸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빛이 번쩍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현직이라는 검찰총장직을 내려놨을 때 과연 스스로 가치와 비전,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스스로 발광할 수 있을지 이것을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또 혹독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특히 또 이분이 검찰이라는 특수한 부분의 스페셜리스트지 제너럴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염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체 발광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지금 사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에서 1위까지 가는 것이 여권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그만큼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권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반문 정서 20%가 집결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크게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월성 원자력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의 고리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을 방문을 했고요. 대전에 있는 이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뭐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 고발건을 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했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의혹, 정치적 중립도 위반한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판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분이 20%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반문정서라는 이름하에 직결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조금은 좀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 때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이 임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이 임명직 공직자가 이렇게 정치적 사안의 중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이런 행보들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행보들이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비해서 자진 사퇴를 하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굉장히 좀 커진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박 대변인님께서 계속 24.7%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반대층이라고 축소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 후보 10분 정도를 깔아놓고서 그중에서 1위를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것은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숫자 노름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지금 이제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본격화되고 노골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청와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면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국감 때 국민의힘의 박완수 의원이 경북도청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라서 나타난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얘기를 하면서요. 고용 인원만 경북의 연 인원 32만 명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수를 포함해서 2조 8천억 정도의 경제적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에 대한 방해 혐의하고 증거인멸 혐의는 이미 밝혀졌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연구 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이 부분을 즉시 가동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한 것도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의견을 달아서 7천 쪽의 감사 보고서를 법 조항까지 다 명시를 해서 보냈는데 검찰이 이걸 갖고 수사를 안 한다면 그건 검찰이 아닌 것이죠.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청와대에 대한 과잉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잉 방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의혹만 정복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 수사의 있으실 것 순서가 같습니다. 이제 의혹이 충분히 있죠. 실제로 이게 이제 수치의 문제라든가 이 감사원 방해의 문제면은 현장 실무자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굉장히 요란하게 현직 비서관을 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비서관이면서 현재 이제 가스공사 그 사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구체적인 이 프로세스에 관여되는 분들이 아니고 탈원전 정책에서는 컨트롤에서의 담론 정책에 관여됐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뭐 정부에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규칙 위반인지 법률적 사안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자료를 주고 한번 보아라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수사를 받아서 강제적 수사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인 의혹의 요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런 측면인 겁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 열고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모두를 겨냥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은 자숙하고 추 장관은 좀 점잖아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하셨습니까? 아마 여권에 실제로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일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의 집중도라든가 결단력은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만은 국회에서 나가서 보여줬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검찰총장은 말할 필요가 없죠. 과도하게 정치적 발언을 해가지고 정쟁을 일으키는 어쨌든 이 촉발제 역할이 됐기 때문에
이 또 아시겠지만 총리라는 자리가 임명권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경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동반 사퇴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아마 총리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정세균 총리의 그 말씀은요. 네. 그 액면만 보면 옳은 말씀이세요. 양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제를 당부한 건데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은 연말 연초 개각 때 교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고요.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교체될 때 윤석열 총장도 내려놔라는 저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세균 총리께서 정치적인 행위로서 그 복선을 깔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미애 장관은 개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윤석열 총장은 그러면 자진 사퇴에 대한 일종의 저는 의미가 그럴 수 깔려 있다고 있다라는 봅니다. 말씀이신 추미애 거죠? 장관은 지금 뭐 개각을 연말 12월 달부터 1, 2차 뭐 아니면 3차로 거쳐서 한다는 건데 예. 이 정부 출범과 같이 함께했던 지금까지 오신 장관 개각 문제가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은 지금 4월 7일 날 재보선과 관련된 축이거든요. 추미애 장관도 계속 정치적인 행위를 해오시고 정치적인 주목을 받는 행보를 해오셨어요. 그게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거를 전제로 해놓고 본다면 정세균 총리의 말씀은 제가 볼 때 완전히 균형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연말 연초 그리고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개각 시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연말이 되기 전부터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정세균 총리가 그간 굉장히 좀 온화한 화법을 사용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기자 간담회 때 다소 좀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한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이 대권 행보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점점 좀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의 좀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소에 스마일이 이제 본인 그였는데 이 국무총리로서 상황을 봤을 때 이 과도한 정쟁으로 인해서 국정이 좀 잘 안 돌아간다. 사실은 검찰개혁도 법률과 제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지고 하는 정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국회의장이라든가 당대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뭐 시대 정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 통합과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이 역동성이라든가 다이나믹스를 생각하면은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시려면은 이제 뭐 저 같은 좀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컨설턴트들한테 한번 자문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선 가능성을 좀 열어둔 표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재밌는 있겠습니까? 말씀이세요.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지금 특히 올해 후반기 이렇게 행보를 보면 뭐 이렇게 통합이라든가 포용을 전제로 하는 노선을 추구하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비틀어서 보면 지금 국민 분열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통합 뭐 실용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니까 그 이미지 동조 그러니까 그 편승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당이 실제로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선택이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텀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이에 정세균 총리 같은 분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민주당 내에는 정세균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분들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 때 후보 경선 과정에 저는 역할을 해서 연대나 동조 노선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균 총리가 아마 대선에 반드시 출마할 거다 이렇게 예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활비 논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처음 이제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를 한 후에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청와대 특활비도 조사를 해야 한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전 부처를 넘어서 청와대 특활비까지 다 조사를 하자라는 이 주장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을 안 할 생각이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활비라는 게 정보, 수사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특활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보비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좀 이 언급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항목까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돈이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의 관행처럼 이제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이 정권 유지비, 조직 유지비, 품위 유지비 형태로 용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법무부 검찰국장 했던 안모 씨가 이 회식 자리에서 봉투를 조렸다거나 이런 걸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수사, 보안, 정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항목을 정확하게 정하는 쪽으로 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비용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활비 공개 문제는 사실은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매우 부담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 과도하게 윤석열 총장 때리기를 하다가 이게 자책 올른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뭐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 국민의힘 주경호 의원실에서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청와대 특활비가 18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이 안보비까지 포함해서 7천억이 넘고요. 그다음 경찰청이 745억 원 등등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해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는 대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유죄의 단수로 끌고 가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게 이 정권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 간의 파동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특활비의 사용 내역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특활비를 전용한 의혹은 없는지 청와대가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밝히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 정권을 걸어 넣었던 거거든요. 조영 대표가 이제 청와대가 수사 정보기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청와대 자체가 극구 보안 기관입니다. 예, 우리가 1급 보안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음 혹시나 집권하시면 피곤해집니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일반 부처에 있는 비용들은 뭐 최대한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에서도 검찰국장 쪽에서 이렇게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관행적으로 과거에 법무부 자체가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역장악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쓰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도 뭐 개선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활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공수처장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11명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한 명 생기기 시작했고 검증 작업이 시작됐지만 뭐 사실 여야가 서로 이미 시작부터 추천한 인사부터 서로 반대되는 인물들이 계속 이제 올라왔다 보니까 잡음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그 공수처장 후보 누구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여당에서 이제 문제 삼는 분이 이제 석동현 후보자인데 이분이 공수처 자체를 이제 반대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분도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현선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 두 분도 이제 공수처 자체를 반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것이 이 흔히 하는 이제 비토권을 가지고 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이제 의구심을 저희가 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야당 측에서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니 저쪽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두 분도 보니까 판사 출신 두 분도 보니까 무슨 한 분은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그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변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건동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저는 그런 문제는 뭐 흠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들어보면 이게 지금 저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아까 뭐 공수처법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되느냐, 뭐 혹은 작년에 그 광화문 집회에서 한일 간의 수출 규제 문제가 있을 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추천위원을 두고 추천위원을 통해서 추천을 할 때 야당 2명, 여당 2명을 둔 이유는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립적인 인사를 다 포괄하자는 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이 저 석동현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게 저는 이 법의 취지나 이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하고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포괄해서 가면서 11명의 후보들을 추진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내부에서 토론해서 도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밖에서 갑론을박하는 거는 뭐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인물들이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수처,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검사 출신들을 내정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당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맞습니다. 인물 맞습니다. 면면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 이제 중립적이고 이렇게 검찰의 특권 없이 잘했으면 공수처가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검사 출신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 꼭 이런 자리를 법률가가 해야 된다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편적 법 상식과 그다음에 균형감이 있는 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공수처장이라는 자리가 직접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공직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스페셜하기보다는 제너럴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지 스페셜하는 분들은 균형감을 늘 놓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이 우리가 한번 공직을 임명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인사들을 내정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공수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관의 독립적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수사와 소출을 담당하는 기관이면 당연히 저는 판사보다는 검사 출신들이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들을 넣은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항목에 법률 경력 15년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제시를 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 항목을 넣은 것은 정치적인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중립성 시비가 더 있다고 봐서 그나마 이게 법조계 출신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제가 볼 때 뭐 지금 판사가 하느냐 출신이 하느냐 검사 출신이 하느냐 이런 거는 뭐 저는 그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중립의 요건에 맞게 제대로 된 인사들을 두 분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그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을 하고 나면 이제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계속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라면 법 개정 가능성 아직도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법 개정 가능성은 뭐 열려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뭐 끝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변협이라든가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어쨌든 초반에는 이 공수처를 가지고 또 이 옵티머스 라임 특검 가지고 엮어서 막 딜을 하려고 하다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결국 해보니까 공수처라는 것이 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정쟁으로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권에서 조금 관심을 좀 오히려 줄여주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